진짜 공대 출신 느낌씨가 그렸던 큰 그림은 바로 감자 앤 고구마 전지. 먼저 감자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오, 삶아서 소금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노, 그렇지만 우린 전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생감자를 소금물에 적신 후 구리판과 아연판을 나란히 꽂아줄게요. 감자에는 무기염료인 칼륨이 약 50% 포함돼 있어 볼타와 다니엘 전지에서 봤듯이 이온화 경향이 다른 두 금속을 배치하면 전압차로 인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감자 반쪽의 전압은 약 0.8V. 그렇다면 이 전압으로 전자시계와 발광 다이오드를 작동시킬 수 있을까요? 하지만 두 기기는 묵묵부답. 아무래도 감자 반개로는 택도 없는 듯합니다. 그럼 감자 반개를 더 연결해 보죠. 전압은 약 1.6V. 이번엔 과연? 오! 시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호호! 빨간 불빛이 보이죠? 발광 다이오드 켜기도 성공입니다. 덕덕씨, 감자 더 사오드래요. 희망의 불빛을 밝혔으니 실험을 좀 더 키워봐야겠죠? 감자 5개의 전압은 3.53V. 건전지 끝에 혀를 대었을 때 미세하게 찌릿하는 느낌을 받는 정도가 약 3V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감자 5개의 파워를 확인해 볼까요? 준비하시고 소등! 오호! 불빛이 확실히 선명해졌네요. 자, 그렇다면 감자의 라이벌 고구마 선수는 어떨까요? 고구마 한 개의 전압은 약 1.6V. 어라? 라이벌답게 전압에서도 무승부가 나왔군요. 유레카! 빛을 이용한 해충 방제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좋아하는 파장으로 유도해 포집하거나 살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행동 반경으로 오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입니다. 밤에 날벌레가 떼를 지어 나타나는 것은 백색 LED, 형광등과 같이 인간이 감지하는 가시광선 파장대를 가진 조명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종류가 모기와 나방류. 이들은 태양광을 싫어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활동을 멈추고 밤에는 활발하게 활동하죠. 곤충들은 아주 작은 광량에도 반응하며 먼 거리에도 불빛을 보고 모여듭니다. 연구원들은 해충들이 가장 기피하는 파장대의 빛을 조사했습니다. 이런 실험값을 바탕으로 단일 순도가 높은 형태의 LED를 구성, 랜턴의 상하부에 장착한 거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빛의 파장대 중 청색 형광등은 해충들이 좋아하고, 오렌지에서 빨간 빛의 파장대는 모기를 비롯한 발광 해충들이 기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파장대가 820에서 870 정도 되는 파장대가 황색등이 있습니다. 걔들이 아주 태양빛하고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이 주변에 못 오게 되어 있는 빛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800대에서 900대 사이에 있는 파장대가 적외선 파장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곤충들이라든지 벌레들에 대해서 낮이라고 판단해서 주변에 못 오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빛과 같이 모든 걸 일치하게 만들어서 최대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랜턴 제품입니다.
명확한 것은 이 기술의 역할은 해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접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기존 해충 방제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생태계의 교란이나 인체 유해성을 줄인 거죠. 이는 생활 속에도 녹아 있는데요. CCTV의 붉은 빛은 카메라 근처로 해충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용도고, 가로등이나 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등의 대다수가 오렌지 컬러를 나타내는 것도 이런 LED 기술 덕분이죠. 유레카! 화산 용암이 빚어낸 절경. 물과 시간이 더해지면서 하나의 작품이 된다. 한탄강 물줄기를 따라 철원과 포천을 향해 내려가는 길. 두 개의 물줄기가 한 곳에서 만나 아우라지를 이루고 있고, 합류 지점에는 용암이 만들어낸 독특한 흔적이 남아있다. 그 한탄강 상류에서 막대한 양의 현무암이 제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당시에 흘러왔습니다. 제 왼쪽에 보면은 영평천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비슷한 위치에 그러한 차가운 물이 한탄강하고 구한탄강과 합류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옛 한탄강을 따라 흘러온 용암은 이곳에서 영평천의 차가운 물과 만나 급격히 식게 된다. 당시 강물 밑에 잠긴 부분의 용암은 베개처럼 둥근 모양을 만들며 움츠러들었다. 차가운 물을 만나게 되니까 사람도 놀랐을 때 몸을 움츠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용암도 차가운 물을 만났을 때 부피를 적게 하기 위해서 둥글둥글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둥글둥글한 모양이 마치 이제 베개하고 비슷한 모양이라고 해서 베개용암이라고 부릅니다. 베개용암 형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다. 한탄강에서 채취한 현무암을 멜팅 기계에 넣고 녹여보았다. 1400도가 넘는 고온이 되자 녹기 시작하는 현무암. 완전히 녹은 현무암은 용암으로 변해 있었다. 용암을 경사면에 흘려보내 차가운 물과 만나게 했다. 뜨거운 용암은 물에 닿자마자 빠르게 식으면서 빵처럼 둥글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용암이 차갑게 식으면서 검게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겨우 1분 남짓에 불과했다. 용암이 물과 만나면 표면은 빨리 식어 굳지만 안쪽에서 용암이 뚫고 나와 둥글게 휘전하며 겹겹이 쌓인다. 이 상태에서 수면이 내려가자 베개용암이 지상에 노출된 것이다. 물과 만나 빠르게 식은 베개용암. 미처 광물 결정을 만들지 못한 채 검은색 유리질로 변하는 성질을 띠었다. 빠르게 식으면서 나타나는 방사성 구조도 베개용암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다. 유레카! 백혜숙 대표는 커피 찌꺼기 퇴비를 활용해 도시 텃밭을 가꾸며 커피 찌꺼기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도시에서 냄새나는 개분이라든가 가축분 퇴비를 쓰게 되면은 도시민들이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냄새가 나오면 또 텃밭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냄새보다도 중요한 거는 도시에서 커피 찌꺼기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가까이 쏟아져 나오는 커피 퇴비를 저희가 퇴비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뿌려주게 되면은 훨씬 더 자원순환의 효과도 있으면서 이 커피 퇴비로 지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는 커피 퇴비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주변의 커피 전문점의 도움을 받아 커피 찌꺼기를 수급하고 있다. 작은 텃밭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서 키워내는 작물의 수만도 무려 100여 가지.
작물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한 달 주기로 뿌려주는 퇴비의 양은 한 번에 약 100kg 정도다. 1년으로 치면 그 양이 상당하다. 저희가 커피탭이 뿌리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잘 자란다,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 비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럼 이제 저희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커피 찌꺼기를 퇴비로 만들면 좋고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조금씩 나눠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가져가는 거 하면은 한 1.5톤 정도 저희가 1년 동안에 만들어내는 퇴비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백계숙 대표는 일반인들에게 커피 찌꺼기로 퇴비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다. 커피 찌꺼기를 이 정도 분량 정도 되면 한 300g 정도 됩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요. 300g 정도 여기 체에다가 올린 다음에 이렇게 걸러줍니다. 걸러주는 이유는 혹시 모으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어서 가볍게 체로 한번 이렇게 걸러줍니다. 커피 찌꺼기 300g 정도에 퇴비 제조용 미생물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는데 이는 식물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며 미생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퇴비의 발효를 촉진시켜주기도 한다. 이제 한두 달 정도 발효를 시키면 친환경 커피 찌꺼기 퇴비가 완성된다. 페트병에서 한두 달 발효시키는 과정이 특히 중요한데 이 과정 없이 그냥 화분에 넣으면 그 안에서 발효가 진행되고 발생하는 가스 때문에 식물이 죽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퇴비가 일반 퇴비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보통은 이제 가축분 퇴비 20kg을 5평에 뿌려주는데요. 저희 커피 퇴비 같은 경우는 한 3kg 정도만 뿌려줘도 원활하게 작물들이 잘 자라고 또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들이 흙 속에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안 나죠. 그 다음에 손쉽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거 미생물이 풍부한 그런 퇴비를 손쉽게 뿌려서 작물 가꾸는 그런 즐거움까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유레카! 우유의 첨가물인 지방, 단백질, 칼슘 화합물 등은 사실 모두 흰색이 아닌데도 우리 눈에는 우유가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 우리가 색을 본다는 것은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보는 것입니다. 우유가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빛 때문이죠. 우유 속에는 단백질과 유지방이라는 아주 작은 분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가시광선이 우유에 부딪히면 우유 속 작은 분자들이 모든 파장의 빛을 같은 세기로 고르게 반사시켜 우리의 눈에는 우유가 하얗게 보이는 거죠. 컵에 가득 담긴 것은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물. 불을 끄고 컵 앞에 손전등을 비추면 벽에는 선명하게 백색광이 비춰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조명의 색 그대로 비춰지는 거죠. 하지만 물에 우유를 몇 방울 톡톡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불을 끄고 손전등을 비추자 백색광은 오대로 갔는지 붉은색의 빛이 벽을 비추고 있습니다. 같은 손전등, 다른 결과의 이유는 좀 전에 설명한 우유 속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모여있는 작은 분자들 때문이죠. 빨간색 빛은 파란색보다 파장의 길이가 길어 더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컵 앞에 빛을 비췄을 때 우유 속 분자들의 방해로 짧은 파장의 파란색은 산란되어 사라지고 더 긴 파장을 가진 빨간색만 분자들을 헤치고 뛰어넘어 벽까지 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맹물에서는 흰색이, 우유를 살짝 넣은 물에서는 붉은색 빛이 나타난 겁니다.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는 색은 반사나 산란되는 빛의 색을 보는 것이고 우유는 모든 파장의 빛이 산란되기 때문에 컬러는 보이지 않고 흰색으로만 보인다. 유레카!
네, 이번에는 이 10,0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3분의 1 접고 또 똑같이 3분의 1 아래쪽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 손가락 위에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요? 아, 저 무조건 하죠. 딱 초록색이네, 이것도. 우와. 그러면 이거는 한 손을 떼고, 한 손을 떼고. 손을 떼라고요? 네. 어떻게? 네. 우와! 이 느낌이 약간 어디 첫파부터 장난질이에요. 뭔가 돼지 뚱땡이 핫도그로 보이나. 느낌이 와서 확인해봐. 따라라라. 난 쿵짝짝 쿵짝짝. 아니 풀이네? 풀이야? 아니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잔머리만 늘어가지고. 그만 싸우지들 마시고 일단은 손가락 위에 올리는 거. 이거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잠깐 에브리바디 스탑. 느낌이 그 마술사 손가락 봐봐. 진짜 풀칠한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이 지폐가 공중 부양이라도 한 거야? 이 마술의 비밀은 짜자잔, 제 오른손에 동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이 동전을 이렇게 지폐랑 같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잡고 있고 똑같이 3분의 1 접으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안에 동전이 있는지 절대 모릅니다. 그렇죠? 그 상태 위에서 그 상태로 이제 엄지손가락 위에 올리면 되는데 이게 무게 중심이 이쪽 동전 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잘 올라가고 또 무게 중심을 이용한 마술입니다. 심지어 이쪽이 쳐졌는데도 올라가는 거야. 와, 지폐 마술의 비밀은 바로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란 물체를 매달거나 받쳤을 때 수평이 되어 균형을 이루는 점을 말합니다. 지폐로 수평을 잡았을 때 한 손을 떼면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균형을 잃고 지폐는 그대로 추락하게 되죠. 하지만 동전이 있다면 이것은 마술이 됩니다. 지폐 한쪽에 숨어있는 동전이 지폐 전체를 떠받치는 무게중심이 되어 떨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유레카! 지금 현재 경주, 과거의 이름이 달라지면 경주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라의 수도였는지를 계산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국사기에 의하면 기원전 57년이고요. 고려에 편입된 걸로 생각하면 93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계산해 보면 992년입니다. 사실 1000년 정도라는 정말 엄청난 기간 동안 한 나라의 수도였던 곳인 거예요. 천년 고도네요, 고도. 그렇죠. 경주가 수도로 정해진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일단 한양도 마찬가지지만 경주도 이게 지형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뭐 강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산도 험하게 또 외적의 방어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면 뭐 형산강도 있고 여러 가지 호수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호수들도 많아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수도의 위치가 정해진 겁니다. 이게 들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산이나 아니면 강이나 길이나 뭐 이런 지형에 맞춰가지고 행정 기관들을 짓다 보니까 뭔가 좀 계획적으로 짓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막 뒤죽박죽 막 섞여 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어땠어요? 초창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대 이후에는 그 지금의 그 요즘의 연구에 의하면은 동서남북을 그냥 바둑판 같이 쫙쫙 이렇게 그어가지고서나 설계한 그걸 이방제라고 그러거든요. 경주도 요즘에 그 이 연구나 유적의 발굴 이런 걸로 볼 때는 이방제에 의한 계획된 도시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경주. 수많은 유적들로 인해 오늘날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표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 만들어진 이 도시는 당시 신라인들의 삶 외에도 놀라운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다는데. 지금의 도로와 똑같이 직선으로 난 대형 도로들을 많이 당시 유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 계획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최근 연구를 통해 복원된 경주의 도시 배치에서는 현대 도시와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도로와 건물의 규칙적인 배양. 경주의 도로와 건물들은 마치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가 반듯한 형태의 배치를 보인다. 당시 아름다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건축물 아름다움에 포함하기 이전에 과학적인 측면, 계획성인 측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뛰어난 기술만이 아닌 도시를 삶의 공간으로서 이해해야만 가능했던 계획 도시의 건설. 경주의 옛 모습을 통해 아름다움과 효율성을 추구했던 신라인들의 앞선 도시 문명을 발견할 수 있다. 유레카! 중국 황제 강희제와 컴퓨터는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컴퓨터를 뚝딱 만든 건 아니고요, 당연히. 네. 이 컴퓨터 기본 원리 아시잖아요. 네네. 땡땡땡. 땡땡땡 0101 이진법 아닌가요? 이진법이죠. 네. 이진법이란 거는 다 아시겠지만 0과 1 두 개의 숫자만을 사용하는 수 체계고요. 네. 컴퓨터는 그 온오프라는 그 전기 회로의 소자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진수를 쓰기가 굉장히 좋죠. 그렇군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전반적으로 해서 이진수들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진법과 강희제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강희제가 이 이진법을 개발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네. 바로 이 그림으로 말이죠. 뭐죠? 약간 마법진 같기도 하고요. 네. 보니까 그 태극기에 건공감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64괴라고 하는 건데 네. 주역에 등장하는 중국에. 주역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기본적으로 이 8괴를 섞어 가지고 64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8괴고. 8괴요? 네. 저 8괴? 아, 죄송합니다. 이어가시죠. 8괴입니다. 네, 8괴요. 네. 8괴는 이제 숫자를 세는 원리 중에 하나인데 역학에서 자연계와 인간계의 본질을 인식하고 설명해 보자 이런 이제 기호 체계로 만든 거예요. 끊어진 막대하고 붙은 막대하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데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태극기 안에 이제 그려져 있고 양 4개 그려져 있고 그리고 주역을 구성하는 이제 기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8괴가 이진법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8개의 그 끊어지고 붙는 이 막대들이 가진 그런 성질이 이제 이진법의 영일과 비슷한 그런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희제가 이 측근인 선교사를 통해서 이 그림을 그 아까 8개, 64개의 그림을 독일인 수학자인 아주 유명한 수학자인 라이프니츠에게 계산기를 발명한 사람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네. 이걸 보내게 됩니다. 라이프니츠가 이걸 보고는 이 그림은 과학에 관한 최고의 기념물이라고 극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라이프니츠가 이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이진수를 사실 이진법을 창안을 하게 되고 역사상 최초로 이진법을 바탕으로 한 말씀하신 그 계산기를 제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강희제가 이 주역의 64개를 전달한 게 사실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법으로 만든 이 계산기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컴퓨터의 기본 원리가 이제 이때부터 기계식이긴 했겠지만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라이프니츠가 그런 다음에 강희제한테 감사 편지를 또 보내게 돼요. 또 8개를 연구한 그 수학 논문도 보내고 또 자기가 만든 그 발명기 곱셈 계산기까지도 동봉해서 보내게 됩니다. 야, 참 서양의 수학자와 동양의 황제의 만남 참 묘한 인연이네요. 자, 그렇다면 강희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것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까 뭐 근이라든가 차 지금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 학술 용어를 직접 제안을 했다는 그런 의미도 크고 그리고 주역을 통해서 동양의 수학과 서양의 수학, 과학, 또 철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직접 몸으로 보여준 그 실천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다시 서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체가 어떤 동양의 수준을 또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과학과 수학에 관심을 가진 그런 지적인 군주의 표본이었다. 그런 의미를 또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레카! 진한 향은 온데간데 없고 쓴맛만 남은 에스프레소.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잠깐 스톱! 톡톡씨 이게 웬일입니까? 에스프레소를 종이컵에 따르다뇨. 에스프레소는 그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고온과 고압을 가해 추출한 커피를 말합니다. 이 에스프레소의 진한 향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데미타세라고 하는 전용잔이 제격인데 커피 초보자인 톡톡씨가 급한 마음에 그만 종이컵에 에스프레소를 담는 오류를 범하고만 거죠. 30ml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에스프레소를 종이컵에 담으면 빠르게 식으면서 커피의 향이 휘발되고요. 더군다나 향이 날아간 커피에 종이컵 특유의 냄새까지 섞이면서 커피 맛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와, 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이 작은 잔 하나가 커피의 맛과 향을 지켜줬던 겁니다. 잔 내부를 들여다보면 바닥이 완만한 곡선 형태인 걸 알 수 있는데요. 단면을 잘라보겠습니다. 추출한 커피가 에스프레소 전용 잔에 담길 때는 이처럼 우아한 곡선을 타고 스무스하게 흘러 바닥에 안착되는 반면 잔 내부가 직각인 잔에 담길 때는 커피가 사방으로 튈 뿐더러 근사한 향도 홀라당 날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눈썰미 좋은 여러분, 뭔가 하나 더 보이지 않나요? 네, 바로 두꺼운 벽입니다. 커피 향을 최대한 오래 즐기기 위해서는 커피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잔이라야 가능하기 때문이죠.